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을 겪고 난 뒤 한동안 사람 만나는 것이 무서워 집 밖으로도 나가지 못했던 40대 여성입니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제 주위 사람들이 알아볼까 무섭지만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라 어딘가에라도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몇 년 전 저에게 있었던 일이고 상상도 못할 이야기니 같이 공감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평범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까지 무난하게 하여 남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30대가 넘어서자 저희 부모님은 제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기 시작하셨고 30대 중반부터는 매일 주말마다 선을 보러 다녔죠. 저희 남편은 선자리에서 만났고요. 처음 봤을 때는 선한 인상에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하나하나 저를 배려해주는 모습이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타나 이 사람이면 결혼해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단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것이었죠. 아무래도 어딜 가나 고부간의 갈등에 대한 주제는 늘 불타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매우 걱정되어 이 남자와는 결혼을 하지 못하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더 보고 이틀을 더 보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푹 빠지게 되더라고요. 저를 배려하는 것은 늘 기본이고 저를 위한 행동을 하더라도 절대 생색내지 않는 요즘은 잘 보기 힘든 그런 친절한 남자였어요. 나에게 이 정도로 잘해주는데 결혼을 한다고 저 행동이 모조리 바뀔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고요. 저희 부모님도 제 남편을 보고는 성품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더 볼 것도 없이 결혼하라고 마음에 들어 하셨죠.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더라도 이 남자와 한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물론 친정 부모님도 처음에는 찬성하셨지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좀 탐탁치 않아 했어요. 남편은 2배, 3배 훨씬 더 잘하고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겠다고 부모님께 서약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조용조용한 시어머니와 저희 부모님의 상견례가 끝나고 일사천리로 결혼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허례허식 없이 아주 빠르고 간략하게 결혼까지 마치게 되었고 저는 조금 두려웠던 시어머니와 합가를 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아가, 아무래도 너희 부부가 아이라도 낳게 되면 그때 다시 합치는 게 낫지 않겠니? 내가 우리 아들의 욕심 때문에 너희와 함께 산다지만 신혼부부와 함께 살자니 내가 영 편치가 않구나. 시어머니는 합가를 하자마자 제 눈치를 보시며 따로 살겠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하나뿐인 시어머니가 넉넉지 않은 형편에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하셔서 말년이라도 편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 분가를 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남편은 제게 2번, 3번 약속했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어머니께서 당신에게 시집살이를 시킨다던가 당신과 갈등이 있다면 그땐 바로 분가할게. 하지만 나를 한번 믿어보고 우리 어머니께 벽 없이 딱 한 번만 다가와줘. 저는 남편의 약속을 믿었고 남편 말대로 어머니께 허물없이 다가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시집살이에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겁을 먹은 것이 아주 멍청한 행동이었다는 걸 증명하듯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게 해주셨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둘 다 맞벌이였기 때문에 점심은 밖에서 먹는다고 쳐도 저녁만큼은 꼭 집에서 먹기로 약속하였는데 항상 퇴근하고 오면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매번 이렇게 차리시는 게 힘들겠다 싶을 정도로 어머님의 손맛이 담긴 정성스러운 반찬이 어찌나 감동적이던지
식사가 끝나고 제가 뒷정리라도 할라치면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버럭하셨어요. 그 귀한 손을 물을 왜 묻혀? 그렇게 쓰는 손 아니다, 아가야. 내가 아직 정정하니 집안 살림은 내가 하게 해주련? 그래도요, 어머님, 설거지 정도는 제가 할 수 있는걸요. 바깥일 하고 와서 무슨 설거지를 한다고 그래. 우리 아들이 하면 모를까. 우리 아가는 들어가서 씻고 얼른 누워 자. 내일 아침에도 출근해야 하는데, 응? 가서 쉬어, 어서. 저는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공주님 대접을 받았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도 저를 이렇게까지 대접해주지 않았었는데 말이에요. 남편은 저에게 오히려 어머님과 같이 사는 게 불편할 수 있는데 내색 한 번 안 해주고 고맙다면서 저를 더 아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모자의 사랑과 친절, 그리고 배려까지 한 몸에 받으면서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저희 친정에서도 시댁 잘 만났다며 저희 집으로 시어머니 몸보신하시라고 각종 좋은 재료들을 보내주시고 시어머니는 그 재료들로 제게 사내 진미를 맛보게 해주시고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용돈이라도 드리면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저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밖에 나가 한아름 장도 보시고 저에게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 쑥스럽게 스카프를 내미시기도 하시고요. 정말 고부간의 갈등을 걱정했던 제가 죄송스러울 정도로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빨래며 청소며 주말에 쉬는 날 하려고 하면 이미 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 건드릴 필요가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제가 뭔가를 자꾸 손대려고 하니까 시어머니께서 평일에 모든 정리를 다 해놓으시고는 주말에는 같이 놀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부 아니면 어머님 혼자 어디 가기가 불편하시니까 오히려 그게 낫겠다 싶어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매주 주말 어머님과 함께 데이트를 했습니다. 오히려 남편과 둘이 나갈 때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지 않았나 싶어요. 어머님과 함께 그때 더 많은 추억을 남겨놓을 걸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도 같이 스티커 사진을 찍어보기도 하고 공방 같은 데서 비누도 만들고 어머님과 뜨개질도 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했어요. 처음 스티커 사진을 찍을 땐 찰칵하는 소리에 놀라 소리를 지르기도 했었고요. 사진의 얼굴이 죄다 잘려서 나와 여러 번 찍기도 했죠. 공항에서 만든 비누는 아까워서 사용도 못하고 아직까지 제 서랍에 보관 중이랍니다. 어머님과 뜨개질로 만든 조끼, 목도리, 가방, 셀 수 없이 많았죠. 정말 큰 사진관에서 우리 셋이 함께 찍은 사진은 큰 액자로 뽑아서 거실에 걸어두었고 어느 날은 손과 발을 본떠 금속 액자를 만들어주는 체험도 했습니다. 어머님은 늘 즐거워하셨고 그런 어머님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주위에서는 주말마다 시어머니 모시고 나가는 게 힘들지 않느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저는 너무 즐거워서 금요일만 되면 주말에 뭘 할까 검색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손도장, 발도장, 액자를 만들고 온 날 어머님께서 또 용돈으로 드린 돈으로 제게 작은 귀걸이를 선물해 주셨어요. 어머님, 자꾸 제 선물 사지 마시고 우리 어머님 거 사셔요. 맛난 거 드시고 싶으시면 말도 해주시고 가지고 싶은 거 저도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아가가 이렇게 나 데리고 놀러 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용돈 줘봐야 생활비 쓰는 건 너네 카드로 사용하고 내가 보험료 내는 거 말고 어디 돈 쓸 데가 있겠니? 어머님께 용돈을 드리면 일부는 꼬깃꼬깃 어딘가에 모아두셨다가 남편도 아닌 저를 위한 선물을 사주시곤 했는데 용돈의 대부분은 보험료 지불로 사용하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무슨 보험이 13개나 있어서 너무 놀라 보험 사기라도 당한 건 아닌지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님께서 보장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가입하신 거였어요.
내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내가 죽으면 건물이라도 하나 상속해줘야 우리 자식들이 편한데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나 혼자의 몸으로 아들 하나 키워보니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뼛속까지 새겨지더라 아가야. 내가 죽어서 큰 돈이라도 남겨줘야 속이 시원하니 절대 내 보험만큼은 해지 말고 냅두거라. 시어머니의 마음이 너무나도 짠해 저는 절대 보험만큼은 건드리지 않기로 했죠. 그래도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맞벌이로 차곡차곡 내 집 마련을 위한 저축도 하고 비상금도 모으고 어머님께 용돈을 드리는 부분이 전혀 부담되지 않은 선이었기에 괜찮았습니다. 직장 생활이라는 게 늘 고정급이 들어오니 어찌 보면 사업보다 훨씬 낫지 않겠어요? 안정적인 수업이 있다는 게 우리 가정에겐 참 행복이었습니다. 제가 딱 2개, 저희 시어머니와 살면서 불편했던 게 있다면 첫째는 알레르기 때문에 회를 전혀 드시지 못한다는 것. 저는 어릴 때부터 횟집 사장님과 결혼할 거라고 외쳤던 날생선 킬러였는데 어머님께서 알러지가 있어 날생선을 전혀 드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점심때 초밥이나 회덮밥 정도 먹는 걸로 제 마음을 달래야 했죠. 결혼하고 딱 2번 남편이 어머님께 말씀드려 코스 요리로 회 요리를 먹으러 갔었네요. 그때도 어찌나 죄송하던지 어머님께 우동이나 덮밥 같은 다른 요리라도 드시면 되니까 같이 가자 했는데 둘이 데이트하라고 보내주시더라고요. 커피를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았던 터라 제가 그냥 회를 덜 먹는 걸로 결심했죠. 내가 얼마나 놀랐었는지. 그날이 군대 복귀하는 날이었거든. 그전까진 우리 형편이 좋지 못해서 회를 먹으러 간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지. 내가 군대 선임이랑 한번 횟집 가서 광어회를 먹었는데 너무 맛이 좋은 거야. 그래서 휴가 나가면 어머님을 꼭 모시고 가야겠다 다짐을 해서 어머니와 함께 횟집에 간 거지. 자기 많이 놀랐겠네. 갑자기 어머님 알레르기 증상이 올라와서. 하필이면 복귀하는 날 점심에 그런 거였어. 같이 회를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목을 막 긁으면서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하시는 거야. 119 부르고 나는 복귀 시간 코앞이라 발 동동 구르고. 근데 우리 엄마가 쓰러지셨는데 어떡해. 영창 가도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병원으로 달려가 어머님 곁을 지켰지. 그래서 군대는 어떻게 됐어? 나중에 생각이 났지. 병원에서 부대로 전화를 걸었지. 부대는 다 뒤집어졌다는 거야. 내가 탈영한 줄 알고. 나 잡으러 헌병 출동한다 그러고. 다행히 어머님 아픈 거랑 다 병원 기록으로 증명이 되어서 호되게 혼나고 몰래 덮어주셨어. 남편은 그 뒤로도 회가 싫다고 했지만 또 저를 위해서는 같이 자리를 지켜주며 잘 먹어주었습니다. 이런 배려를 보여주는 내 사랑스러운 가족들을 어떻게 싫어할 수 있을까요? 저도 마음이 활짝 열리자 어머님도 저를 더 아끼고 사랑해 주셨죠. 하지만 또 한 가지 어머님에겐 절대 남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불편했던 2번째 이유인데요. 바로 애착 이불이 없으면 잠을 못 주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가야, 내 이불 못 봤니? 그거 너무 때 같아서 빨래하려고 세탁기에 넣어뒀어요. 안 된다. 그거 절대 빠는 거 아니야. 아가, 제발 내가 부탁했잖니. 다른 건 몰라도 내 이불만큼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깨끗하게 빨아드리려고 잘해보려고 한 건데. 다른 건 다 가져가도 좋고 버려도 좋은데 저 이불만큼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알겠어? 저거는 내가 죽어서도 나랑 같이 묻어줘야 하는 내 귀중품이야. 저는 어머님의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봐서 너무 놀라웠고 마음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생전 저에게 화 한 번 낸 적 없던 어머님이셨는데
애착이불과 관련해서는 항상 저에게 히스테릭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행을 갈 때는 당연하고 어딜 가더라도 잠이 들 땐 꼭 애착이불을 늘 품에 지니고 계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너무 너덜너덜하고 꼬질꼬질한 더러운 애착이불을 깨끗하게 한번 삶기라도 했으면 했지만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 어머님께서 버럭하셨기 때문에 결국 포기했어요. 아가야, 내가 늙어서 그런지 아주 머리털이 몽땅 다 빠지려나 보다. 내 이불에도 머리카락이 얼마나 붙던지. 이러다가 대머리 되면 어쩌지? 어머님, 제가 탈모 샴푸라도 하나 가져다 놓을게요. 저는 어머님께서 이불에 머리카락이 붙는다고 하셔서 애착 이불에다가 돌돌이라도 돌려 머리카락만 정리를 해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어머님 이불을 가져와 열심히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불같이 달려와 이불을 빼앗더라고요. 저는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죠. 어머니, 빨래 하려던 거 아니고 그냥 붙어있는 머리카락만 정리해드리려고 했어요. 아가, 마음은 잘 알겠는데 내가 이불이 없으면 불안해서 그래. 내가 정리할 테니 내 이불에는 신경 쓰지 말거라. 알겠지? 저는 그 뒤로 눈에 보여도 이불에는 신경 안 쓰기로 굳게 다짐했죠. 죽어서도 꼭 같이 묻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서로의 불편함은 건드리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너무나도 감사하게 저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같이 산부인과에 가서 아가의 첫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남편과 시어머니는 눈물을 줄줄 흘릴 정도로 감동을 했죠. 우리 아가가 이렇게 효도를 하는구나. 새 생명이라니. 나에게 손주가 찾아오다니. 우리 아가 절대로 몸 조심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집에서도 누워만 있거라. 응? 그래. 회사도 휴직을 하던지 그만두던지 하자. 우리 그래도 모아둔 돈도 꽤 있고 내가 이번에 승진도해서 월급도 올랐으니 당신은 태어날 우리 아이 생각하면서 태교만 해. 저는 만삭이 될 때까지 일을 할 생각이었지만 가족들의 만류로 어쩔 수 없이 휴직계를 내게 되었습니다. 너무 일찍부터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아닌가 싶긴 했지만 10년 가까이 다닌 회사였기 때문에 사장님께서도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정말 평소에도 집에서 하는 일이 없었는데 임신하고 나니 더 할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화장실이라도 가려고 일어나면 어머님께서 와서 무슨 일이냐 하고 안절부절 제 옆을 못 떠나시고요. 병원에서 아가 자궁이 약해서 푹 쉬라고만 했잖니. 늙은이가 주책이지? 화장실 한번 갈 때마다 불안해서. 아니에요, 어머님.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 제가 건강하게 잘 버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가끔 동네 산책 30분 정도는 좋다고 하던데 저랑 산책이라도 가실까요? 내내 집에만 있어서 몸이 찌뿌둥했는데 잘 됐다며 어머님과 저는 매일같이 하루에 30분, 많게는 1시간이 넘도록 공원 산책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도 듣고 같이 울다 웃으며 서로 더욱 더 돈독해졌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급하게 다른 지역 출장을 간다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을 하고 연봉이 훌쩍 오른 대신 출장이 점점 잦아지고 퇴근도 늦어지고 했어요. 저는 갑자기 떠나야 한다고 해서 짐가방을 싸주고는 남편을 배웅했죠. 집을 나서던 남편이 시어머니께 우리 마누라 먹고 싶은 거 다 해주시라며 신신당부를 하여 어머님이 등짝을 치기도 했습니다. 불편한 법도 한데 참 가족이 울타리 안에서 끈끈해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밤에 여는 포장마차에서 파는 순대볶음이 너무나도 먹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주거도시이긴 하나 지방에 있는 작은 소도시로 큰 병원도 없고 음식점도 많지 않고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동네는 아니었어요. 야식 배달도 안 되는 동네 밖을 조금만 나가면 있는 포장마차에서 파는 순대볶음이 정말 매콤하고 맛있었거든요.
하지만 밤 시간이 너무 늦었고 남편도 없어서 먹고 싶은 마음을 꾹 참았죠. 차를 타고 가면 5분 거리인데 걸어가려고 하면 구불구불 비포장도로 같이 횡단보도도 길을 건너야 해서 밤에는 위험했습니다. 근데 때마침 어머님과 TV 채널을 돌리는데 딱 순대볶음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먹고 싶은 마음에 맛있겠다 하고 말로 뱉어버리고 말았죠. 아가, 순대볶음이 먹고 싶니? 저 앞 사거리 지나서 포장마차촌에 팔지 않을까? 내가 다녀오마. 어머님, 밤길이라 너무 위험해요. 거기 가려면 횡단보도도 없는 비포장도로를 건너야 하는데 저 괜찮아요. 참을 수 있어요. 우리 손주가 먹고 싶다는데 어떻게 참니? 아가, 거기다가 네 남편이 하는 말 들었지? 먹고 싶은 거 다 해주라고. 내가 후딱 갔다 오마. 제가 여러 번 말렸지만 어머님은 듣지 않으셨어요. 같이 가자고 말했지만 야밤에 위험하다면서 혼자 성큼성큼 가시는 거예요. 저는 걱정이 되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면서도 순대볶음 생각에 침이 절로 고였습니다. 하지만 늘 제 생각처럼 모든 일이 행복하게만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우려했던 대로 횡단보도가 없는 어둑한 길을 건너시다가 시어머니를 채 보지 못한 엄청나게 큰 냉동 탑차가 시어머니를 치고 말았습니다. 교통사고가 아주 크게 났고 결국 저희 어머님은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처음 응급실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거실에 서 있었어요. 눈물이 줄줄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콜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처참한 모습으로 시신이 되어버린 어머님을 보면서 제 몸에 뭐가 묻는지도 모른 채 어머님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출장을 나섰다가 연락을 받고 황급히 돌아온 남편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같이 어머님을 끌어안고 엉엉 울다가 병원 관계자들의 제지로 비켜서게 되었죠. 장례를 준비하고 염을 해야 하는데 저는 임신 중이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골 병원이다 보니 미신 같은 것도 다들 믿으시고 저는 그렇게 어머님 하시는 장면도 보지 못한 채 상복을 입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힘들지? 임신한 몸으로 장례까지 치르려니. 들어가서 좀 쉴래? 나 때문이야. 내가 순대볶음만 먹고 싶다고 안 했어도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건데 내가 어떻게 편히 쉴 수 있겠어. 아니야. 내가 당신 꼭 먹고 싶은 거 다 해주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순대볶음 먹고 싶은 걸 어떻게 참어. 임신까지 했는데. 우리 어머님 손주 생겼다고 너무너무 잘해줄 거라고 나한테 몇 번이나 고맙다고 했는데 이렇게 가시면 내가 어떻게 보내드려. 저는 몇 날 며칠을 울면서 어머님 생각만 하며 보냈습니다. 저에게 순대볶음이 식지 않을 때까지 돌아오겠다며 웃으며 떠나신 모습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았고요. 결국 자책과 눈물을 반복하다 유산기가 보여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무너져버린 남편은 제게 울면서 말했어요. 당신까지, 우리 아이까지 잘못되면 나 너무 힘들 것 같아. 제발 편하게 마음 먹고 쉬어, 응? 저는 남편 말대로 병원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영양제다 뭐다 주렁주렁 매달아 놓은 주사들과 함께 병원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 참 이런 곳에서 어머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게 죄송스럽더라고요. 마지막 가시는 길 정말 좋은 병원에서 장례라도 치렀어야 했는데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편도 마음이 많이 힘들 텐데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고 저희는 서로를 의지하며 그렇게 버텨냈고 저는 일주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님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도무지 이불만큼은 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머님께서 꼭 이불도 같이 묻어달라고 하셨었는데
차마 어머님의 흔적이 가장 진하게 묻은 이불을 같이 보낼 수 없더라고요. 같이 보낼 수 없었어요. 제가 너무나도 사랑했고 그리워하는 어머님이기 때문에 제 이기심에 이불만큼은 제가 꼭 끌어안고 있었죠. 보자기에 곱게 싸서 제가 언제든 그리울 때마다 꺼내보려고 장롱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 이틀을 보내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막 오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살아생전 들어놓으셨던 생명보험들에서 사망신고가 접수되었으니 보험금을 수령하라는 연락이었어요. 남편 통장으로 모두 수령을 했고 그 금액에 저희는 2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무려 20억가량의 보험금이 통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생전에 건물 한 채에 못 물려주고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제 손을 잡고 쓴웃음을 짓던 어머니께서 보험금을 이렇게 남겨주시다니 저는 또 한 번 눈물을 터뜨렸죠. 남편은 그동안 진심으로 어머니와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고 하더군요. 저희는 그렇게 새로운 출발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아주 충격적인 일이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제가 임신 4개월에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집에 갑자기 누군가 찾아왔어요. 남편은 출근하고 없었고 친정 부모님은 여행을 떠나셨기 때문에 집에 찾아올 사람도 없어서 누군가 하고 인터폰으로 밖을 보니 어머님이 서 계신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멍하니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얘야, 문 열어라. 장례까지 다 치르고 분명 강에 뿌려달라 하셔서 앞으로는 훨훨 여행 다니시라고 강에 뼈가루를 다 뿌리고 왔는데 죽은 시어머니가 문 앞에 서 있다뇨. 저는 놀라서 까무라칠 것 같았어요. 마음을 가다듬고 문을 여니 정말로 시어머니께서 저를 흘겨보고 계신 게 아니겠어요? 뭐가 이렇게 굼떠? 제게 확 쏘아붙이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까지 정말 제가 알던 그 어머님의 목소리와 똑같았어요. 저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어머님을 꼭 끌어안아 보았습니다. 얘가 왜 이래? 이거 놔. 귀신인가 싶었지만 정말 살아있는 시어머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행색이 조금 꼬질꼬질하긴 했지만 어디서 어떻게 돌아오신 건지 분명 사고당하여 병원에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도 제가 옆에 있었는데 말이죠. 아니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분명 제가 장례까지 다 치렀는데. 얘가 내가 살아 돌아왔으면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해야지 어디 말을 붙여? 그럼 내가 뭐 무덤에서 살아 돌아왔을까봐? 사고당해서 죽은 게 내가 확실해? 나 이렇게 살아있잖아. 시어머니께서 제게 호통을 치며 죽은 게 내가 맞냐고 하니 갑자기 혼란스러웠어요. 분명 제가 시체로 시어머니를 뵙긴 했지만 시신이 차에 심하게 깔려 훼손된 상태였고 저도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제가 본 게 진짜가 맞는지 의심이 들었고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모두 말했고 남편은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목소리를 듣고 남편도 오열을 했고 저희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시신을 착각해서 시어머니인 줄 알고 장례를 치렀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어디 계셨길래 3주가 넘도록 행방이 묘연하셨던 거예요? 내가 글쎄 말하자면 긴데 아무튼 사고를 좀 당해서 기억이 안 난다. 이제서야 겨우 기억이 나서 더듬더듬 집으로 찾아왔더니 내가 죽었다지 뭐냐? 배고픈데 뭐 좀 먹을 거 없니? 뭐라도 시켜 먹든 아니면 밥 좀 해와라. 며느리가 돼가지고 빠릿하게 움직이지 않고 못 배워 먹은 것처럼 멍하니 그러고 있니? 제게 단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한 적 없던 어머니께서 그런 말을 하시니 조금 놀라웠지만 사고를 당해 기억을 단편적으로 잃으셨다고 하시니 저도 별 의심 없이 밥을 차렸습니다.
생전에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던 나물 반찬을 잔뜩 사와서 밥상을 차리니 젓가락을 탁 놓으시더라고요. 내가 배가 고파서 반찬 사오는 시간까지 기다렸는데 고작 나를 대접하는 게 나물 반찬이야? 어디 회라도 떠오는 줄 알고 기다렸더니 안 먹어. 저는 회를 찾는 시어머니에게 의문이 들었지만 3주 만에 다시 찾아오신 건데 고기라도 내어드렸어야 했다고 생각하면서 죄송하다고 했죠. 그 뒤로 저는 임신해서 점점 배가 불러오는 몸으로 어머님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저에게 단 한 번도 시킨 적 없었던 속옷 빨래도 직접 하고 어머님 잠자리에 드실 자리끼까지 손수 준비했죠. 어머님은 당연하다는 듯 저의 대접을 받으셨지만 제가 임신 7개월쯤 되었을 때 저는 점점 의심이 들었습니다.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당신은 이상한 부분이 없어? 나도 조금 의심이 들던 참이야. 지난번에 횟감 떠왔더니 아무렇지 않게 드시는 거 봤지? 우리 어머니 알러지 때문에 생선회를 드시지 못한 분이셨어. 그것뿐만이 아니야.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같이 살면서 단 한 번도 내게 일을 시키신 적 없던 어머니셨어. 근데 지금은 물까지 내가 떠다 드려야 돼. 임신한 몸이라고 움직이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하셨던 분이 잡일까지 다 나를 시키시고 거기다가 늘 그랬듯 산책을 가자고 하니 놓친 내 무릎 생각은 안 하냐고 내게 소리까지 지르셨어. 혹시 어머니께서 이불은 안 찾으셨어? 그게 제일 수상해. 이불만큼은 내게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그거 없으면 잠도 못 주무셨잖아. 근데 이불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으셨어. 나도 일부러 이불 이야기를 안 했고. 아무리 생각해도 모습은 우리 어머니가 맞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닌 것 같아. 사고를 당했다고 하시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후유증이나 흔적도 없고 사고를 당했다고 체질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저희는 의심이 확신이 되었고 어떻게 하면 돌아온 시어머니가 우리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밝힐 수 있는지 고민을 했어요. 아니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목소리. 저희는 정말 정신이 파괴되는 것 같았죠. 그러다 문득 DNA 검사가 떠올랐어요. 저는 보자기에 꽁꽁 싸맨 어머님의 애착 이불을 꺼냈고 애착 이불에서 어머님의 머리카락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불에서 찾은 머리카락과 돌아온 어머님의 칫솔이며 떨어진 머리카락 등을 주어 유전자 검사 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 말에 어찌나 피가 마르던지 정말 상상도 못할 긴장감에 손발이 차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기관에서 연락이 왔고 저와 남편은 한달음에 달려갔어요. 그곳에서 정말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99.9% 일치한다는 결과였어요. 유전자가 일치한다니 그 말은 즉슨 저희 시어머니가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저와 남편은 정말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유전자까지 일치하는 마당에 가짜라고 의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러오는 배를 움켜쥐고 어머니의 수발을 더욱 열심히 들었습니다. 빨래할 때 내 거는 과일향 말고 시원한 냄새가 나는 세제를 쓰라고 했잖아. 그거 하나 못하니? 어머니, 원래 과일향 나는 세제를 좋아하셔서 비누도 그렇고 전부 과일향으로 사용하셨잖아요.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그리고 반찬이 왜 이렇게 부실해? 매일 밥상에 고기는 꼭 올라가야 하는 건 몰라? 우리 아들 이렇게 고기도 못 먹고 지내는 거니? 너네 돈이 없어? 어머니 원래 나물 반찬만 드셨잖아요. 그리고 그이도 저녁에 고기 먹으면 속이 부대낀다고 잘 안 먹고요. 따박따박 말 대답하는 것 좀 봐. 너네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항상 우리 친정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인사하시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친정을 운운하며 저를 혼내는 어머니를 보면서 너무나도 서글펐어요.
도무지 어떤 사고가 났길래 사람이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 무섭기까지 했죠. 어머니, 도대체 그날 순대볶음 사러 간 날 어떤 사고를 당하셨길래 이렇게까지 성격이 바뀌신 거예요? 뭐야, 지금 내 성격이 더럽다는 거야? 너 지금 나한테 욕하는 거니? 저는 점점 마음의 문을 닫고 어머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이게 바로 처음에 고민했던 고부간의 갈등인가 싶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어머님과 저 셋이 근교에 밥이라도 함께 하러 나갔는데 정말 또 한 번 의심하게 되는 발언을 어머님께서 하셨어요. 내가 사망 선고 받으면서 받은 사망보험금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다. 내가 알아보니 대충 봐도 20억은 되는 것 같던데. 나도 노후를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않겠니? 언제까지 이딴 시골에서 심심하게 살 수도 없고. 보험회사에 전화해보니까 이미 지급도 다 됐다고 하던데. 그거 내 몫이기도 하니까 반은 너네 줄 테니까 반은 나한테 주렴. 상식적으로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얼마 나오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죽어야지만 받는 돈인데 그걸 계산하고 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건 아니다 싶었고 어떻게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성품이 곱고 천성이 아름다웠던 저희가 알던 시어머니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매주 주말마다 놀러 다니면서 공방에서 만들었던 손도장 액자가 말이죠. 손도장 액자가 정교한 금속으로 본떠 만든 거라 지문이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저는 정리해둔 상자에서 어머님과 함께 만들었던 손도장 액자를 찾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든 해결을 하자고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상의 끝에 경찰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만약 지문까지 일치해서 우리 시어머니가 맞다면 정말 보험금의 반을 드리고 이제 분가하겠다고 우리의 삶을 찾자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지문이 일치하지 않아 남인 것이 밝혀지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자고 생각했고요. 결국 경찰을 집으로 부르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분명 사고를 당하셨고 저희가 영안실에서 시신 확인까지 마친 뒤 장례를 치렀습니다. 시신은 화장해서 강에 뿌린 탓에 유골로는 DNA 검사를 할 수 없어서 생전 어머님께서 남겨두신 물품에서 채취해 DNA 검사를 했고 요망한 기집애, 나 몰래 DNA 검사까지 했어? 어쩐지 욕실에 칫솔이 없더라니. 그래서 뭐라 그러디? 일치한다고 했겠지. 네, 맞아요. 일치한다고 떴어요. 하지만 저희가 알던 어머님의 모습과 너무 달라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유전자까지 일치하는 마당에 내가 너희의 가족이라는 걸 이렇게까지 부정해야겠니? 키워봐야 소용도 없다더니 은혜도 모르는 것들. 어떻게 이 늙은 노모에게 이런 짓까지 하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만 추론하자면 이분이 결국 본인들 시어머니가 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문 검사를 해보려고요. 지문까지 일치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저는 손도장을 경찰에게 넘겼고 경찰은 이 사건 자체가 아주 의문이 남는 부분이니만큼 지문 검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조금 당황한 듯 싶었어요. 배은망덕하게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앞으로라도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자 하면 될 것을. 경찰서로 가지 않으려고 버팅기시다가 결국 경찰에게서 협조 요청을 받자 마지못해 경찰서로 가셨고 그곳에서 지문 채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문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저분을 더 조사해봐야 할 것 같으니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어요. 저희는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고
일단 집으로 돌아가라는 경찰의 말에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경찰에게서 모든 조사가 끝났다고 연락이 왔고 저와 남편은 한달음에 경찰서로 갔습니다. 시모의 행세를 하던 시모와 똑 닮은 사람은 유치장에 갇혀 있었고 저희를 노려보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욕을 했습니다. 배은망덕한 것들! 거참 조용히 하시고요. 저희가 조사를 마친 결과 저 유치장에 계신 분은 가족분들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쌍둥이 언니로 밝혀졌습니다. 쌍둥이 언니요? 저는 어머니께 단 한 번도 쌍둥이 언니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쌍둥이라 태어나자마자 언니분은 친척 집으로 입양을 갔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라 유전자까지 일치했지만 쌍둥이더라도 지문은 다르게 나오거든요. 이후에 저분이 여러 번 사기를 치고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도망다니는 생활을 해서 호적도 말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마 친척 집으로 입양을 갔기에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따로 기록된 부분이 없었을 겁니다. 그럼 저희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 언니고 시어머니 행세를 하여 금품을 갈취하려고 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험금을 노리고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미 전과가 여러 개 있어서 실형을 면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의도용 부분도 그렇고 금품을 갈취하려고 했던 증거도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 행세를 하던 시어머니의 쌍둥이 언니는 그렇게 허무하게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짜릿해오는 배를 붙잡고 저는 어머님의 애착 이불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돌아가셔서까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나 싶어 너무나도 안쓰럽고 측은했어요. 이불을 감싸 안고 엉엉 우는데 미처 몰랐던 가장자리 한 구석에서 딱딱한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가위를 가져오라 하여 그 모서리 부분을 도려냈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님의 인감도장과 통장, 그리고 꾸깃꾸깃 접혀있는 현금 뭉치들이 나왔어요. 저희가 용돈을 드릴 때마다 남은 쌈짓돈들을 모아 통장에 입금하고 미처 입금하지 못한 현금들을 거기에 모아두셨던 겁니다. 통장에는 우리 며느리 아들 용돈이라고 서투른 한글로 적혀 있었고요. 저희가 드렸던 용돈을 본인을 위해 쓰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모아두신 것도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돈으로 저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스카프도 사주시고 했던 걸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너무나도 저렸습니다. 보험금까지 큰 돈 남겨주시고 떠난 어머님을 생각하면 아직도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저는 이후 건강하게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회사에는 양해를 구하고 퇴사를 했고요. 지금은 벌써 시간이 꽤 흘러 아이도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정말 저희 아이를 너무나도 예뻐해 주셨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지만 분명 하늘에서 저희를 지켜주고 계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2번 다시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하루입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하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